우리는 대체적으로 바닥 그러면은 오를 테니까 빨리 사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역발상을 해? 지금 태풍이 몰려오는데 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지하실에 숨어 있어야지. 이 와중에 그럼 내가 배팅해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좀 기다리겠는데 왜? 안녕하십니까. 저는 KB국민은행의 박운갑 수석 전문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할 거냐, 좀 더 실천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 방송을 들으시면 안 돼요. 지역이 워낙 분화되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동네 방송을 들어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의 좀 더 지혜로운 의사결정은 오히려 저는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들 한 10분 정도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는 게 훨씬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은 지금 불장이 잦았잖아. 그것도 뭐예요? 이런 강남하고 마용성은 불장을 넘어서 그동안에 약간 집단 관계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같은 서울인데도 노원구나 도봉구는 오히려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져 있어요. 수도권도 보면은 과천이나 분당만 그나마 괜찮지 나머지 지역은 거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지방도 거의 뭐 지금 약간 꿈틀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위축된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놓고 개론을 얘기를 하면은 내 집 마련의 어떤 실천적인 해답으로서는 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바닥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바닥도 참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거든요. 바닥 그러면은 바닥을 친다는 말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죠? 바닥은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바닥이 지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보실을 말하는 거죠. 친다는 것은 반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다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약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바닥 그러면은 오를 테니까 빨리 사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이제 약간 프레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바닥이라고 하면은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그게 떨어지지 않고 행복 혹은 약간 좀 뭐랄까 온기 도는 뭐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락론자들은 바닥을 얘기 잘 안 하거든. 바닥은 주로 상승론자들이 많이 쓰는 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바닥이라서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국면을 보고 이제 어쨌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닥을 쳤을 때의 신호를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래량이 확실히 좀 늘어나요. 바닥에서는. 그건 굉장히 유효한 어떤 지표예요. 거래량이 시장의 에너지이자 혹은 관심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닥에서 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시장 참여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요. 서울 지역을 보면은 확실히 외지인들이 매입이 늘어요. 외지인들이 땅 냄새를 잘 맡거든요. 특히 침체기에서 외지인이 갑자기 늘어나면은 대부분이 바닥 탈출 신호예요. 이게 언제 있었느냐?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상륙하면서 아파트 값이 서울이 22% 폭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말에 외지인들이 갑작스럽게 서울 주택시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흐름들을 보면은 확실히 외지인들이 좀 선발대 역할을 하더라. 이런 거를 제가 좀 경험을 했고요. 굳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바닥권일 때의 인간 지표를 저는 보는 편인데, 유튜브에 폭락론이 극심할 때, 그 사람들이 뭐 스타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됐을 때 대체적으로 바닥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이게 성공 스토리가 회자되고 투자 성공의 영웅이 탄생하면은 그 시장은 버블이에요. MZ세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하고 주식은 같이 보셔야 돼요. 다 표준화된 어떻게 투자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 아파트하고 코스피하고의 상관계수가 0.88 정도가 돼요. 상관계수가 0에서 1까지가 있잖아요. 0.9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정점이 2021년 6월이었잖아요. 그때 3,300 갔었죠.
그럼 우리나라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고점이 언제냐? 4개월 늦어요. 2021년 10월이잖아요. 전국이 똑같아요. 유동성 양식가 밀어올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많은 주식 전문가분들이 TV에 나오셨어. 그때가 대부분이 버블이에요. 성공 스토리가 회자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어떤 영웅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영웅이 탄생할수록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적색행보예요. 여러 지표를 뭐 보시는 거는 그거는 자유인데 저는 휴먼 인덱스, 인간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역발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혈이 낭자할 때 오히려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한데 다만 이게 어려운 건데 과연 지금이 역발상을 할 때가 아니냐 이게 또 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역발상도 이런 거죠. 보통 경칩 때 개구리가 나온대잖아요. 개구리가 이제 그보다 한 2, 3일 전에 나와야지. 설날 나오면은 얼어 죽어요. 지금이 6.27 대책으로 인해서 이른바 강남하고 마용성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어떻게 충격 대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역발상을 해? 지금 태풍이 몰려오는데 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지하실에 숨어 있어야지. 태풍이 어느 정도 그친 다음에 그때 나서도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역발상이 상강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볼 때 그때 좀 독립적 사고를 하면서 당당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적 능력 이게 좀 더 필요하다. 다만 모든 구간에서 역발상했다가는 골로 간다. 그렇지만 역발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시장을 참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강남하고 마용성 이 일대들은 타이밍을 재야 돼. 지금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지켜보는. 왜냐하면 눈 많이 올랐으니까. 나머지 지역은 저는 오히려 소신껏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논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발상들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적용하면은 저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게 더 초점이 돼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직장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맞벌이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30대들이 맞벌이가 59%예요. 40대들이 58%고 평균은 한 48% 정도 되는데 30, 40대들은 기본이 다 맞벌이 하세요. 그러면은 남편 직장에 가까운 데를 해야 돼요. 아내 직장에서 가까운 데를 해요. 그거는 집안의 파워에 따라 달라요.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재테크 이전에. 여기서 그러면은 보통 한 10분 거리, 500m가 보통 역세권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역세권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장과의 거리, 그 다음에 대단지인지, 초품화인지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향과 동이 괜찮은지. 그런 거 종합적으로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엑셀로 해서 이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점수를 매겨야 된다. 이게 이제 리커더 척도라고 잘 아시죠? 보통 뭐 학위 논문, 석사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5점도 있고 7점도 있는데 저는 10점짜리 리커더 척도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변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과의 거리, 역세권, 그다음에 준공연도, 세대수, 로얄청, 그다음에 학군 이런 거 다 따질 거 아니에요. 따지면 한 1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가령 요 집이 보니까 여기서 뭐 한 200m야. 그러면은 역세권, 교통 부분은 한 9점 정도? 아니, 10점 줘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1000세대 정도다. 그러면 한 8점 정도. 이런 식으로 점수를 쭉 매기는 거죠. 그래서 상위 한 5개 정도로 모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장을 가요. 또 현장에 가면 또 달라, 생각이. 그러면서 5개 중에서 골라내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막상 현장에 가면은 싼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범위를 넓혀야 돼. 특지형 지역 아파트를 고집하면 못 가요. 약간 쇼핑하듯이 가야 돼. 뭐, 가령 내가 뭐 어떤 뭐 TV를 내가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탐색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한국에 보면 뭐 G마켓, 쿠팡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고 또 중국까지도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중고도 보잖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다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결국 하나를 골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가 만약에 그 물건을 쿠팡에만 산다고 그러면은 물론 쿠팡이 싼 것도 있지만 선택의 범위가 좁잖아요. 붕어 낚시 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는 못 잡는다고. 곳곳에 그물을 쳐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잡으시라고. 진짜 싼 거 살려면.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리품하고 손품을 팔아라고 그러거든요. 리커드 척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열 매기는 거, 뭐 요거가 이제 손품이고 다리품 현장 가 보는 거죠. 현장에 가면 또 달라요, 이게. 오히려 현장에 가면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 아는 분 보니까 집을 굉장히 싸게 샀어요. 보니까 집값이 한참 오를 과정이었는데 이 물건이 미국 교포 거였어. 근데 이 교포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가격이 있었어. 뭐 이거 5억 5천에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시세는 뭐 6억 넘어갔어.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했어요. 그거는 중개업자분들이 그 네이버 같은데 이런데 잘 안 올려. 왜냐면 이게 워낙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책상에 이게 속된 말로 짱박을 온다 그러나? 그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책상 위에서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좀 돌아다니십시오. 돌아다니시면은 아마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여전히 정보 비리증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표준화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 다리품을 파는 것도 내가 좀 싸게 장만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는 겁니다. 제가 기준으로 보기에는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 같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역치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트레스 역치값. 내가 고통을 느낄 정도냐 아니냐 그냥 그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40% 이내를 많이 좀 꺼내드리죠. 40%도 좀 많을 텐데 만약에 10억짜리를 사면은 4억을 내지나요? 지금 한 4%만 잡아도 얼마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뭐 적게 잡아도 100만 원, 원리금이 한 1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 월급 4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200만 원을 내가 대출 원리금을 갚는다? 그 생각보다 힘들걸요, 그거. 대출이자가 많으니까 저도 해보니까 부부싸움이 늘어나더라고. 집사람이 자꾸 나한테 신경질을 내. 그래서 이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의기투합이 돼야 돼, 이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안전하게 가면은 LTV를 한 30% 정도, 집값이 30%, 그 다음에 내 월급의 원리금 상환액이 한 30% 이내.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뭐 그렇게 잘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높아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욕망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그러지 마요. 차곡차곡 해, 차곡차곡.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돈을 맞추니까 약간 극단적인 도박적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예요. 대출이 많으면 인생 자체가 조마조마하거든. 그거보다 돈에다가 집을 좀 맞춘다는 생각도 괜찮은 것 같고 요새 뭐 아무리 집값이 비싸다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좀 적당한 데 들어갔다가 좀 그거 살다가 또 옮기면 되잖아요. 학군 따지는데 제 생각에는 자녀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학군 안 따져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막 단박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보다 차곡차곡 석탑 쌓듯이 단계적으로 욕망을 완성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옆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과의 어떤 그런 단계별 완성 전략 이런 것들이 더 좀 지혜롭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의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용산이 어차피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인 거고 용산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외지인들이 주택 수요가 서울에서 가장 많아요. 미리 땅 냄새를 맡았나? 근데 거기는 이제 범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주로 아마 상급지 갈아타기가 최근에 이제 몰린 데가 바로 마포하고 성동구, 그다음에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대출을 엄청나게 내서 막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배팅한 세대들이 마포구하고 성동구 쪽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냈다는 것은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이른바 마용성, 강남 한강벨트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어차피 확률이잖아요. 몰라 어떻게 될지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는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와중에 그러면 내가 배팅해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좀 기다리겠는데. 왜? 정부가 또 다른 마용성과 강남을 겨냥한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세에 대해서 DSR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보유세를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흔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그랬어.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어요. 장기적으로야 당연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들어가시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급등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너무 시기 따지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사세요. 필요하시면 사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사놓고 나서 가격을 쳐다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또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할 테니까. 가격만 보면 행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격의 노예가 돼가지고 특히 아파트 가격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 거기 목숨 걸고 사는 민족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을 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가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고 약간 좀 위태로워 보이는 측면에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흐름이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트렌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똘똘한 한 채가 2005년도 정도 나온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나 어떤 양도세 중과에 따른 일종의 이제 후폭풍. 그러니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나온 현상이에요. 시장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기적인 대응을 하는데 그럼 여러 채에 대해서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은 이왕이면은 뭐 한 채 가지려는 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지금 그 외에 또 다른 게 생겼잖아. 첫 번째로는 지금은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코인이나 미국 주식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갭 투자 외곽에 가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두 번째, 지금은 빌딩을 안 사고 고가 아파트를 사잖아요. 빌딩은 공실이 늘어나죠. 경기 침체. 그리고 누가 창업을 해요, 요새. 누가 가게를 문 열어요. 옛날에 뭐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였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한때 꼬마 빌딩에 로망이 있었죠. 지금은 오히려 이런 얘기 하죠.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빌딩 살려는 수요들이 고가 아파트로 이동했잖아. 트렌드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가 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고 보면 되죠. 빌딩 부분이 아마 그렇게까지 쉽게 과거처럼 영화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빌딩은 개인이 많이 안 사고요. 주로 법인들이 사업 목적으로 많이 삽니다. 그러면 수요가 반토막 났다는 거죠. 과거 영광을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MZ세대들이 금융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밝은 세대잖아요. 기성세대들이 부동산 몰입 세대 혹은 프렌들리 세대라면 지금은 투자 중독 세대잖아요. 돈 되는 거는 다 투자하는 세대. 투자 유목민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똘똘한 한 채가 쉽게 이 흐름이 바뀔 거냐 모르겠어요.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약간 부동산 시장의 체질이 좀 달라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휘청거릴 수는 있겠는데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신껏 판단하시면 돼요. 결혼하셨으면은 부부가 손잡고 한번 의기투합해 보십시오. 양쪽 다 동의를 하면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아무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서로 책임지기 때문에 꼭 한 사람이 사자고 한 사람이 사지 말자고 그래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나중에 난리를 치지만 세상이 전망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그렇게 대출을 내서 배팅할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집을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한 대물음을 해봐야 되고 집 안 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데도 고수익이 있으면 굳이 뭐 집을 왜 사요. 나중에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수록 가장 중요한 게 투자보다 필요한지 부분. 필요하면 모든 게 용서될 수 있거든요.
진짜 집이 필요한지, 내가 거기다가 집을 살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절하고 절박한지, 저는 뭐 그다음에 사셔도 된다고 봐요. 이 결국은 대도시 아파트 값은 M2 통화량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통화량이 불리면 당연히 집값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거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간절함. 진짜 간절함을 사셔도 돼. 그 간절함은 대체적으로 남편보다는 아내 쪽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두 분이서 의기투합해서 뭐 사시면 좋은데 너무 대출을 많이 내지 말고, 가령 내가 마용성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비싼 거 말고 좀 싼 데도 많거든요. 그거 갖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라. 한꺼번에 점핑하지 말고, 뭐 그런 답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예.